오늘 딥다이브는요, 불가리아 흑해 연안의 두란쿨락 유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유럽의 트로이, 호수 도시 이렇게도 불리더라고요. 아주 흥미로운 유적지입니다. 선사시대 연구에서 정말 중요한 곳이죠. 이번 탐구 목표는 그러니까 기원전 한 5,000년경, 지금부터 거의 7,000년 전인데요. 이때 이 두란쿨락에서 어떻게 유럽 최초라고 할 만한 그런 기념비적인 석조 건축물이랑 또 복잡한 사회 구조가 나타났는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해보는 겁니다. 특히 하만지아, 바르나 문화 시기가 중요하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그 두 시기가 이 유적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죠. 자, 그럼 그 크 섬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두란쿨락 호수 안에 있는 섬, 이게 아주 독특해요. 네, 그 지리적 위치가 핵심입니다. 일단 섬이니까 뭐랄까 자연적인 방어에 유리했겠죠. 그렇죠. 외부 침입이 좀 어려웠겠네요. 네, 그리고 주변에 호수랑 습지가 있으니까 식량 자원도 풍부했을 거고요. 이런 안정적인 환경 덕분에 정말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계속 살 수 있었던 거죠. 안정적인 환경?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안정성이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어떤 다른 투자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에요. 투자요? 어떤 투자죠? 바로 건축입니다. 기념비적인 석조 건축물 건설 같은 거요. 이건 그냥 하루 이틀 살고 떠날 곳이 아니라 정말 영구적으로 정착하고 미래를 계획했다는 증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환경이 건축 발전을 위한 어떤 촉매제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 건축적 촉매제 역할을 한 거죠. 특히 기원전 4700년경 그 하만지아 문화 시기가 진짜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자료 보니까 이때 이미 유럽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빨리 돌을 체계적으로 쓰기 시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원전 4700년이면 정말 이른 시기인데 이때 이미 석조 건축이 시작돼요. 이건 정말 당시 유럽 전체를 놓고 보면 거의 독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돌을 쌓기만 한 게 아니라면서요? 맞아요. 계획이 있었어요. 건물들을 보면 직선으로 어떤 배치 계획에 따라서 지어졌고요. 그 사이사이를 좁은 길로 나누어 놓았어요. 계획된 도시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더 놀라운 건 이런 계획이 한 세대가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서 계속 유지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 강력한 사회적 질서나 아니면 공동체의 어떤 합의 같은 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와, 대단하네요. 건축 방식 자체도 좀 독특하던데요. 그 돌로 기초를 쌓고 나무 기둥 올리고 거기에 가지 엮어서 진흙 바르는. 아, 외까지 흙벽 방식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견고한 돌 기초 위에 나무 골조를 세우고 벽은 외까지랑 진흙으로 마감한 거죠. 근데 그 진흙벽을 50번 넘게 덧발랐다고요? 네, 그런 흔적이 발견됐어요. 50겹 이상이요. 이건 뭐 그냥 대충 산 게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거기 살면서 집을 굉장히 아끼고 계속 고쳐가면서 유지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주 생생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부분이 나오는데 일반 집 말고 엄청나게 큰 건물들이 있었다면서요. 150에서 200제곱미터가 넘는다고요? 네, 그 기념비적 건물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일부는 심지어 2층 구조였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그러면 최대 400제곱미터에 달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400제곱미터요? 7,000년 전에요? 와, 상상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렇죠. 그 규모나 또 마을 중앙에 위치했다는 점, 그리고 같이 발견된 유물들을 보면 이건 그냥 일반 주거 공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 뭐였을까요? 아마도 당시 사회를 이끌던 어떤 집의 엘리트의 거주지였거나 아니면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 집회 장소 또는 중요한 종교 의식을 행하는 제2공간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아, 건축물 자체가 어떤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보여주는 수단이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유럽에서 건축이 그런 사회적 계층과 권력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데 사용된 가장 이른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어요. 그런 큰 건물을 지으려면 공동체의 많은 자원과 노동력을 동원해야 하잖아요. 그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겠네요? 네, 그만한 힘, 즉 강력한 권위체계가 존재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후 바르나 문화 시대로 넘어가면 건축 양식은 비슷하게 이어지는데 뭔가 좀 달라진다고요? 네, 연속성은 있지만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방식에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변화요? 하만지아 시대에는 방금 이야기한 그 거대한 건물로 힘을 보여줬다면 바르나 시대에는 야금술, 그러니까 금속 다루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좀 달라져요. 아, 금이나 구리 같은 거요? 네, 권력을 과시하는 초점이 이제 건물보다는 개인의 무덤으로 옮겨가요. 무덤 안에 금 장신구나 구리도끼 같은 아주 화려하고 귀한 부장품들을 집중적으로 넣는 방식으로 자신의 지위를 표현하게 되는 거죠. 재미있네요. 과시의 무대가 공공건축물에서 개인 무덤으로 옮겨갔다. 그렇죠. 그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고 보니 두란쿨락에는 세계 최대 규모라는 선사시대 공동묘지도 있잖아요. 1200기가 넘게 발굴되었다고 하던데 여기서도 뭔가 건축적인 특징이 있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연결점입니다. 그 공동묘지의 일부 무덤들을 보면 무덤 위를 돌로 덮거나 구조물을 만든 흔적이 발견돼요. 아, 집 지을 때처럼 돌을 썼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집을 짓던 그 석조 건축의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뭔가 영속적이고 견고하게 만들려는 생각이 죽은 자들의 영원한 집, 즉 무덤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삶과 죽음 모두에 어떤 영속성을 부여하려 했던 그들의 신념 체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두란쿨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두란쿨락은 기원전 5000년기라는
정말 이른 시기에 이미 상당히 체계적인 도시 계획과 기념비적인 석조 건축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 당시 다른 유럽 지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독보적이었다는 겁니다. 독보적이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문명의 발전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특별한 조건이 갖춰지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국가 단계 이전이라도 훨씬 후대에나 보편화될 법한 고도의 건축 기술이나 사회적 복잡성을 달성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는 개념이 지역화된 조숙성이에요. 지역화된 조숙성. 특정 지역에서 시대를 앞서 나간 발전이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두랑쿨락이 바로 그 강력한 증거 중 하나죠.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서 두랑쿨락이 그냥 오래된 정착지가 아니라 정말 놀라울 정도로 계획적이고 혁신적인 건축 기술과 복잡한 사회 시스템을 갖춘 초기 유럽 문명의 중요한 중심지 중 하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발전이 왜 하필 이곳 두랑쿨락이라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서 나타났다가 결국에는 더 넓게 퍼지지 못하고 사라졌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 그러네요. 왜 거기서만 그렇게 발전했을까? 네, 오늘 당신께서 한번 곱씹어볼 질문입니다. 과연 어떤 조건들이 선사시대에 이런 고립된 혁신의 불꽃을 피어올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사그라들게 만드는 걸까요? 이건 선사시대 발전의 다양한 경로에 대해서 우리가 더 탐구해볼 가치가 있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